새로운 가정부를 본 순간 재벌은 얼어붙었다. 딸이 실종되던 날 목에 걸고 있던 그 목걸이였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어느 대저택 안에는 차가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딸을 잃고 멈춰버린 시간. 그러나 그날 조용히 문을 두드린 한 젊은 가정부의 등장으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비밀이 너무도 평범한 순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멈출 수 없는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서 거대한 저택의 창문 앞에 서 있는 한정우 회장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서울의 겨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내리는 눈송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화로운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을 가진 이 집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내부는 15년 전 유일한 딸 민서가 사라진 이후로 텅 빈 메아리만 울려 퍼지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그의 눈에는 딸이 마지막으로 뛰어놀던 정원이 보입니다. 지금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지만 그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민서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정우의 어깨가 무겁게 젖어 있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와 슬픔이 깊게 패여 있습니다. 회장님, 새로운 가정부가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서 집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입니다. 15년 동안 이어져 온 그의 어둡고 공허한 일상에 작은 변화가 생기는 순간입니다. 들어오게 하세요. 집사는 고개를 숙이고 문을 엽니다. 문 뒤에는 소아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20대 중반으로 보이며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의 얼굴은 어딘가 연약해 보이면서도 눈빛에는 강인함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소아라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일하게 된 새 가정부입니다. 아라는 깊게 인사를 하며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또렷합니다. 정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차 한 잔 가져다 주겠습니까? 아라는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향합니다. 몇 분 후 그녀는 은쟁반에 정성스럽게 준비한 녹차를 들고 돌아옵니다.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창밖에서 내리는 눈은 더욱 굵어졌습니다. 아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차를 내려놓으려 할 때 그녀의 몸이 약간 숙여집니다. 그 순간 그녀의 목에서 빛나는 작은 물체가 정우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흰 진주 목걸이와 그 끝에 달린 작은 나비 모양의 펜던트. 정우의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의 눈은 아라의 목걸이에 고정되고 숨조차 쉬지 못합니다. 그 목걸이는 민서의 것입니다. 딸이 항상 소중히 여기던, 절대 벗지 않았던 바로 그 목걸이. 정우만이 알 수 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 나비 펜던트 뒷면에는 민서에게 선물할 때 그가 몰래 새겨 넣은 작은 각인이 있습니다. HM, 금색 에나멜 층 아래 숨겨진 그들만의 비밀. 민서와 그가 공유하던 특별한 연결고리입니다. 아라는 정우의 이상한 반응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미소를 지으며 차를 내려놓습니다. 그녀에게 이 목걸이는 그저 오래된 소지품일 뿐, 그 이상의 의미를 모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침묵. 정우의 손에서 차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납니다. 차가운 녹차가 대리석 바닥에 퍼지고 깨진 도자기 조각들이 흩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치울게요. 아라는 놀라서 외치며 재빨리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차를 닦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우는 그녀를 보지 않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목걸이에 고정되어 있고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목걸이, 어디서 얻었습니까? 정우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방 전체를 짓누릅니다. 아라는 잠시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들고 자신의 목걸이를 만집니다. 이거요. 제가 자랐던 수녀원에서 받은 것인데 왜 물으시죠?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단숨에 무너지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립니다. 민서가 사라진 그 날의 기억, 수많은 수색과 조사, 끝내 찾지 못했던 딸에 대한 절망과 죄책감, 그리고 지금 이 믿기 힘든 순간까지. 회장님, 괜찮으세요? 아라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정우의 눈앞에는 이제 과거와 현재가 뒤섞여 있습니다.
눈앞에 이 젊은 여성이 정말 그의 딸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지 잔인한 우연일 뿐일까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겨울은 냉혹하지만 정우의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감정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따뜻함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 그리고 진실에 대한 갈망이 그의 가슴을 채웁니다. 정우는 천천히 일어서며 창가로 걸어갑니다. 그의 뒤에서는 아라가 깨진 찻잔 조각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는 아직 모릅니다. 자신의 목에 걸린 작은 나비 펜던트가 얼마나 큰 폭풍을 일으키게 될지,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얽히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합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15년 전 그날의 진실, 그리고 소아라와 그의 딸 민서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정우의 저택에 소아라가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우는 아라를 멀리서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의심과 희망이 교차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계속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소아라에 대한 은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의 성모 수녀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부모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고 수녀원에 버려진 아이였다고 합니다. 정우의 비서 김도윤이 조사 결과를 보고하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아라가 정원사를 도와 꽃을 가꾸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과 부드러운 미소는 어딘가 민서와 닮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몇 살인가? 23세입니다. 수녀원 기록에 따르면 약 8살 때 수녀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정구의 눈에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간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서가 사라졌을 때 그녀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건강 상태는 어떤가? 특이사항이 있나? 별다른 질병은 없으나 오른쪽 손목에 작은 화상 흉터가 있습니다. 수녀원 기록에는 그녀가 도착했을 때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도 5살 때 부엌에서 실수로 뜨거운 주전자에 손을 대어 오른쪽 손목에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을 떨며 책상 위에 놓인 민서의 마지막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 민서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그 나비 펜던트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다른 쪽에서는 정우의 아내 연희가 불안한 듯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아라가 정원에서 일하는 모습을 창문을 통해 지켜보다가 갑자기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오랜 가정부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새 가정부가 좀 불편해요. 그녀의 눈빛이 이상해요. 연희는 불안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여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아라 씨요? 그 아이는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른 아이인데요. 다들 그녀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왜 내 남편은 갑자기 그녀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거죠? 연희의 목소리에는 예상치 못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놀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방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편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여러 번 접고 폈던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편 소아라는 저녁 식사 준비를 돕기 위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 갑자기 연희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의 차가운 눈빛에 아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아라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연희는 대답 없이 그녀를 지나쳐 갔습니다. 아라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이 집에 온 이후로 연희가 자신을 피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소아라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목걸이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수녀원에서 자신을 키워주신 마리아 수녀님이 주신 이 목걸이는 그녀에게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이건 네가 수녀원에 왔을 때 갖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란다. 언젠가 이 목걸이가 너의 과거와 연결될지도 모르지. 마리아 수녀님의 말씀이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라는 나비 펜던트를 가만히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회장님이 이 목걸이를 본 이후로 그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무언가 갈망하는 듯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비밀이 있는 걸까? 아라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꿈속에서 자주 나타나는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 누군가 그녀를 안고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람의 눈물 젖은 얼굴. 아라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진짜 기억인지 아니면 그저 고아로 자란 자신의 상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아라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습니다. 소아라 씨, 잠시 시간 있습니까? 아라는 긴장된 표정으로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라가 들어서자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사진 속에는 작은 여자아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아라가 지금 차고 있는 것과 똑같은 나비 펜던트가 있었습니다. 아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거울을 볼 때 느껴지는 그런 감각.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딸입니다. 15년 전에 사라진 민서라는 아이입니다. 아라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가슴 속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리움, 그리고 그 목걸이, 내가 민서에게 준 것입니다.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왜 울고 있는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 밖에서는 연희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편지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강원도 춘천 외곽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성모 수녀원은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된 벽돌 건물과 작은 종탑이 있는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한정호는 검은색 세단을 타고 수녀원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운전기색의 차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한 후 천천히 수녀원의 오래된 나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수녀원의 문을 두드리자 나이 지긋한 수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우는 공손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정우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자란 소알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수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알아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지금 제 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녀에 관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수녀는 전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수녀원 내부는 소박하지만 정갈했습니다. 오래된 나무 가구와 빛바랜 성화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창문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마리아 수녀입니다. 아라가 이곳에 왔을 때부터 그 아이를 돌봤어요. 마리아 수녀가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아라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항상 다른 아이들을 도왔고 책을 너무 좋아했죠. 그 아이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신가요? 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소아라가 이곳에 언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 전 겨울이었어요.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죠. 한 여성이 아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 여성은 매우 세련되고 부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정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성에 대해 더 기억나는 것이 있나요? 그녀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맡기면서 이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만 했죠. 그리고 작은 가방을 남겼어요. 가방 안에는 아이의 옷과 그 목걸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성의 이름은요? 마리아 수녀는 일어나서 오래된 책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큰 기록부를 꺼내 전구 앞에 놓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의 기록을 보관합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여기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누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침내 소아라라는 이름 옆에 간략한 기록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네요. 2010년 1월 15일 약 8세로 추정되는 여아, 인계자 박, 씨, 마리아 수녀가 읽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은 그의 아내 연희의 결혼 전 성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만졌습니다. 그 여성에 대한 다른 정보는 없나요? 연락처나 주소 같은 것? 마리아 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저 성만 기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 여성은 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그녀가 떠난 후 우리는 수녀원 헌금함에 상당한 액수의 돈이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아라를 위해라고만 적혀 있었죠. 그 후로도 몇 년간 정기적으로 익명의 기부가 있었어요. 항상 같은 글씨체로 아라를 위해라는 메모와 함께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아라가 이곳에 왔을 때 가지고 있던 그 가방을 볼 수 있을까요? 마리아 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아이들의 소지품을 보관합니다. 아라가 성인이 되어 떠날 때 대부분을 가져갔지만 몇 가지 물건들은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수녀는 정우를 작은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이름이 적힌 작은 상자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소아라라고 적힌 상자를 찾아 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이의 낡은 옷, 몇 권의 동화책, 그리고 작은 천 인형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상자 바닥에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그림이었습니다. 서툴게 그려진 세 사람의 모습, 아빠, 엄마,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 아이의 목에는 나비 모양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림 뒷면에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그의 반응을 주에 깊게 관찰했습니다. 혹시 아라에게 특별한 관심이 있으신 이유가 있나요? 정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지갑에서 민서의 사진을 꺼내 수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15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마리아 수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사진과 그림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오 주님, 수녀님, 소아라가 제 딸 민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에 있는 그 목걸이는 제가 민서에게 준 것입니다. 마리아 수녀는 충격에 휩싸인 차에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성은 제 아내일 수 있습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랬는지 아직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녀원의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서울의 방향으로 그의 집에서는 어떤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돌아가야겠습니다. 정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녀님. 마리아 수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진실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아라를 생각해 주세요. 그 아이는 이미 충분히 상처받았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상자에서 어린 아라의 그림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녀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묻고 싶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수녀님, 소알에게 이상한 꿈이나 기억이 있었나요? 어린 시절에 관한. 마리아 수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는 종종 눈 내리는 날이면 불안해했어요. 그리고 자주 같은 악몽을 꾸곤 했죠. 누군가 그녀를 안고 걸어가다가 내려놓는 꿈이었어요. 그 꿈에서 항상 울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 아이도, 그 사람도. 정우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수녀원을 떠났습니다. 그의 차가 수녀원의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내려갈 때 그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소아라는 분명 그의 딸 민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15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한정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원도의 푸른 산들이 그의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고 대신 서울의 높은 빌딩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수녀원에서 가져온 어린 아라의 그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림을 바라보며 15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민서가 사라진 그날, 정우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급하게 귀국한 그는 경찰과 함께 서울 전역을 수색했습니다. 연희는 히스테리컬하게 울며 민서를 찾아달라고 애원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슬픔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눈물 뒤에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회장님, 곧 저택에 도착합니다. 운전기사의 목소리에 정우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하면 연희와 대면해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거짓말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차가 저택의 커다란 철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평소와 같이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 연희의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선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연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창가의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보고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에는 불안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침부터 안 보이시길래 궁금했어요. 정우는 대답 없이 천천히 연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소아라의 그림을 꺼내 그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것 좀 봐요. 연희의 얼굴에서 순간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집어들었지만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성모 수녀원에 다녀왔어요. 소아라가 자란 곳이에요. 정우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그곳에서 찾은 그림이에요. 아라가 그린 거예요. 연희는 말없이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연희, 내게 진실을 말해요. 1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정우는 의자에 앉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수녀원 기록에 따르면 2010년 1월 15일 한 여성이 소아라를 데려왔어요. 그 여성의 성은 박이었죠. 정우의 시선이 연희를 꿰뚫었습니다. 당신의 결혼 전 성기죠.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소아라의 목걸이. 정우는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민서에게 준 목걸이. 그 나비 펜던트 뒤에는 HM이라는 각인이 있어요. 내가 몰래 새겨 넣은 것이죠. 연희는 갑자기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무너지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분노와 슬픔, 혼란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 딸을 왜 그랬냐고요? 연희는 서랍으로 다가가 오래된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정구에게 건넸습니다. 그날 이것을 발견했어요. 정구는 편지를 펴서 읽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연희와 결혼하기 전 첫사랑이었던 여성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그가 민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필요하다면 결혼보다 딸을 택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복지원에서 민서를 입양하기 전에 쓴 거예요. 정우는 충격에 휩싸여 말했습니다. 그때 민서의 친모가 입양을 반대했을 때 쓴 거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녀는 동의했고 나는 이 편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연희의 눈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입양이라고요? 민서는 당신의 친딸이 아니었어요? 아니요. 정우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내 친구의 딸이었어요. 친구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내도 병으로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었을 때 내가 민서를 입양했어요. 당신과 결혼하기 전이었죠. 연희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난 민서가 당신과 그 여자의 아이라고 생각했어요. 편지를 보고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찼어요. 당신이 나보다 민서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버린 거예요, 우리 딸을?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연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단지 잠시 떨어져 있으면 당신이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하는지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녀원에 도착했을 때 내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시 데려오려 했는데, 그런데 수녀원에서 나올 때 민서, 아니 아라가 평온하게 잠든 모습을 봤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곳이 그녀에게 더 좋은 곳일지도 모른다고. 나 같은 어머니보다는 연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두고 왔어요. 그녀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15년이에요, 연희. 15년 동안 우리 딸은 부모 없이 자랐어요. 그리고 당신은
당신은 계속 거짓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연희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난 정말 후회했어요. 매일매일 후회했어요.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두려웠어요. 진실이 밝혀지면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모든 것을 잃을까봐.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15년의 거짓과 슬픔이 깊은 골짜기처럼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놀라 돌아보았을 때 문이 약간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빠르게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비어 있었지만 바닥에는 깨진 물컵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소아라의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아, 정우는 가슴을 쥐었습니다.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소아라는 방문을 닫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머릿속은 방금 들은 충격적인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손은 목걸이를 꽉 쥐고 있었고 눈에서는 멈추지 않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민서라고, 한정우 회장의 딸이라고. 아라는 자신의 삶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알고 있던 모든 것,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과거,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분노와 혼란, 슬픔이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아라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꺼내 옷가지들을 급하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집, 이 사람들, 모든 것이 갑자기 너무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라, 소아라 씨, 문 좀 열어주세요. 정우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라는 움직이지 않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부탁해요. 대화를 나눠야 해요. 정우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세요. 아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발 저를 내버려 두세요. 문 밖에서 무거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당신이 준비되면 내 서재로 와주세요. 발소리가 멀어지고 아라는 다시 고요함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보니 그녀의 눈과 코는 어딘가 정우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기억 속에서 단편적인 장면들이 플래시백처럼 떠올랐습니다. 눈 내리는 날, 따뜻한 손길, 그리고 누군가의 울음소리. 어쩌면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실제 기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몇 시간 동안 아라는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밤이 깊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최소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라는 천천히 방문을 열고 조용히 복도를 걸어 전구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추었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정우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사진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전구가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아라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동안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정말 당신의 딸인가요? 아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증거가 그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목걸이, 나이, 그리고 그는 아라의 오른쪽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흉터. 아라는 자신의 손목을 만졌습니다. 손목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건 5살 때 부엌에서 뜨거운 주전자를 만져서 생긴 거예요. 전구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 민서가 처음으로 혼자 차를 끓이려고 했을 때였어요. 아라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손으로 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 당신의 8번째 생일 선물이었어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특별 주문한 거였어요. 나비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었으니까. 아라는 나비 펜던트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펜던트를 뒤집었고 오랜 시간 동안 바랜 금색 에나멜을 조심스럽게 긁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각인이 드러났습니다. HM, 한정우, 민서,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맞아요. 아라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럼 그녀는 박연희 씨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전구가 무겁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려워요. 아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저를 버렸나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해와 질투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내가 당신을 그녀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맞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라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어요. 전구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경찰, 탐정, 현상금, 하지만 아무도 당신을 찾지 못했어요. 연희는 당신이 유괴되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무도 그녀가 당신을 수녀원에 데려갔다고 의심하지 않았죠. 아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전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제 이름은 정말 민서인가요? 한민서. 정우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아라로서의 삶이 더 길었을 테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불러도 괜찮아요. 아라는 혼란스러웠습니다. 23년 동안 살아온 삶과 정체성, 그리고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과거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전 시간이 필요해요. 아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정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시간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떠나고 싶어요. 아라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 정우의 얼굴에 고통이 스쳤습니다. 그는 방금 딸을 찾았는데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라의 감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로 갈 거예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녀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마리아 수녀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정우는 천천히 일어서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와 봉투를 꺼내 알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거예요. 여행에 필요할 거고, 그리고 이것은 당신의 어린 시절 사진이에요. 그는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이 알고 싶을 때 아라는 망설이다가 상자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일어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정우는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해해요. 언제든 준비가 되면 이곳은 당신의 집이에요. 아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방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가방을 챙겼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방을 둘러보고 문을 닫았습니다. 저택을 나서는 아라의 뒷모습을 전구는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딸을 다시 찾았다는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멀리서 택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차는 천천히 저택의 철문을 지나 밤거리로 사라졌습니다. 정우의 뒤에서 연희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8번째 생일 파티 사진이었습니다. 한정우와 박연희 사이의 심각한 대화 이후 저택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소아라가 떠난 지 이틀이 지났고 정우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방에 홀로 있었고 두 사람은 식사 시간조차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정우는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민서의 실종 당시 경찰 보고서, 신문 기사, 그리고 수없이 찍었던 전단지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는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노크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연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창백해 보였고 눈 밑에는 잠 못 이루는 밤의 흔적이 짙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연희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파를 가리켰고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모든 진실을 말할게요.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을 거예요. 정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날은 눈이 많이 내리고 있었어요. 연희는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도쿄에 출장 중이었고 민서와 저는 집에 있었어요. 그날 아침에 저는 당신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연히 그 편지를 발견했죠. 연희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자마자 제 안에 있던 모든 불안과 의심이 터져 나왔어요. 당신이 늘 민서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저를 뒤로 미루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는 민서가 입양아인 줄 몰랐어요. 당신의 이전 연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고 생각했죠. 정우의 눈에 슬픔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두려웠어요. 연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의 대답이 더 큰 상처가 될까봐. 그리고 그때 제 마음은 이미 질투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연희는 손에 들고 있던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민서의 작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머리핀, 팔찌, 그리고 작은 일기장. 그날 오후 저는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민서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그 아이는 너무 좋아했죠.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났어요. 처음에는 목적지도 없이 그냥 달렸어요. 그리고 강원도 방향으로 가게 되었죠.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길을 가면서 점점 제가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두려워졌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춘천 근처에 그 수녀원이 보였죠. 수녀원에 도착했을 때 민서는 차 안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한 행동을 하려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마리아 수녀님을 만났을 때 저는 민서가 제 조카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서 잠시 돌봐달라고 부탁했죠. 수녀님은 의심스러워했지만 제가 충분한 기부금을 내놓자 동의했어요. 연희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서를 깨워서 수녀원에 데려갔을 때 그 아이는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 우리 어디 있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그 질문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저는 그녀에게 잠시만 여기 있으면 돼. 곧 데리러 올게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서울로 돌아왔어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미쳐버렸던 거예요. 연희가 흐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민서가 사라졌다고. 그리고 당신이 돌아왔을 때 당신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고 제가 한 일을 고백할 용기가 없었어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후회했어요. 민서의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어요. 그리고 수녀원에 정기적으로 돈을 보냈어요. 적어도 그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왜 데려오지 않았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몇 주, 몇 달 후라도? 너무 두려웠어요. 연희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불가능해 보였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몇 번 수녀원에 갔었어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정우는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우리 딸은 소아라가 이 집에 오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연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보낸 이력서를 보고 고용했을 뿐이에요. 처음에는 그녀가 민서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를 보는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익숙했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봤을 때 연희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후회해요.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비가 창문을 더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 슬픔, 그리고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용서받기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소아라가 더 중요해요. 그녀가 진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녀가 돌아올까요? 연희의 목소리는 희망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전구는 무겁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릴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원한다면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희는 일어서서 천천히 전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부드럽게 물러섰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연희.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연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테이블 위에 두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정우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 빗물이 흘러내리는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만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이 가져온 상처는 너무 깊었습니다. 그는 소아라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가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그리고 언젠가 돌아올 수 있을지, 빗소리만이 그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듯했습니다. 정우는 민서의 작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오늘 아빠가 돌아와요. 정말 보고 싶어요. 아빠에게 보여줄 그림도 그렸어요. 우리 가족 그림이에요. 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먼 하늘에는 어느새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성모 수녀원에 도착한 소아라는 낯익은 환경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건물과 조용한 정원은 그녀가 15년 동안 자란 곳이었습니다. 아라는 무거운 가방을 들고 수녀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마리아 수녀의 놀란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라야, 이게 웬일이니? 마리아 수녀는 반가움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수녀님, 잠시 돌아왔어요. 머물 수 있을까요? 마리아 수녀는 즉시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물론이지, 여긴 언제나 내 집이야. 수녀원 안으로 들어가자 익숙한 냄새와 소리가 아라를 방했습니다. 나무 바닥에 삐걱거리는 소리, 성화에서 풍기는 희미한 향, 멀리서 들리는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곳은 여전히 그녀가 알고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마리아 수녀는 아라를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차 한 잔 마시자. 분명 할 이야기가 많을 테니. 두 사람이 차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아라는 천천히 자신이 알게 된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우의 집에서 일하게 된 일, 목걸이를 통해 진실이 드러난 순간, 그리고 박연희가 그녀를 15년 전 수녀원에 버린 이유까지. 아라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리아 수녀의 얼굴은 점점 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 아라야. 마리아 수녀는 아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런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다니. 어떤 기분인지 상상도 할 수 없구나.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수녀님. 소아라인지 한민서인지 때로는 이 모든 것이 악몽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네 안에는 항상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 마리아 수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넌 항상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 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을 가지고 있었지. 아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꿈, 눈 내리는 날, 누군가가 저를 안고 걸어가는 꿈. 그건 정말 기억이었던 거죠? 그런 것 같구나. 마리아 수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이곳에 왔을 때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루고 계속 엄마와 아빠를 불렀단다. 그때 우리는 네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생각했지. 아라는 전구가 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생일 파티,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 전구와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녀는 천천히 사진들을 하나씩 보며 잊혀진 기억의 파편들을 모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게 제 인생이었군요. 아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동안 아라는 수녀원에 머물며 자신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뛰어놀던 정원을 거닐고 오래된 교실에서 시간을 보내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항상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생생하게, 더 자세하게. 꿈에서 그녀는 차 안에 있었고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건물 앞에 차가 멈추고 누군가가 그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고 그녀에게 곧 데리러 올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박연희의 얼굴. 5번째 밤, 아라는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선명하게. 다음 날 아침 아라는 마리아 수녀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한정우 씨에게 돌아가려고 해요. 진실을 마주해야 할 것 같아요. 마리아 수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현명한 결정이야, 아라야. 아니, 민서야. 내 과거를 받아들이는 것이 미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란다. 아라는 가방을 챙기고 수녀원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자신이 자랐던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좋은 시간도 있었고 외로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녀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아라는 마리아 수녀를 꼭 안았습니다. 넌 항상 특별한 아이였어. 마리아 수녀가 아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내 진짜 가족을 찾았으니 그들과 함께 행복해지길 바란다. 아라는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지만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서울에 도착하자 아라는 한정우의 저택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잠시 한강공원에 들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라는 깊은 숨을 내쉬고 택시를 다시 불렀습니다. 강남구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한정우의 저택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연 것은 김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아라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라 씨, 돌아왔군요. 김 여사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네, 돌아왔어요. 아라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정우 회장님 계신가요? 물론이죠. 서재에 계세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라는 현관홀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처음 가정부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와 같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계단의 곡선, 천장의 샹들리에. 이것들은 그녀의 어린 시절의 일부였던 것들이었습니다.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전구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소아라 씨, 돌아왔습니다, 회장님. 아라가 말했습니다. 아니, 아버지.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와 아라 앞에 섰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는 조심스럽게 팔을 벌렸고 아라는 그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민서야. 정우는 딸을 꼭 안으며 흐느꼈습니다. 정말 돌아온 거니? 네, 아버지. 아라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알아요.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여기가 제 집이라는 것도. 두 사람이 서로를 안고 있을 때 계단 위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들자 박연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라와 연희의 눈이 마주쳤을 때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15년의 상처와 배신 그리고 미해결된 감정들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기 시작했지만 그 순간 저택의 정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을 때 경찰 2명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연희 씨 되십니까? 선임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연희는 충격으로 굳었습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박연희 씨, 15년 전 아동 유기 및 실종 신고 허위 사실 진술 혐의로 체포합니다. 정우와 아라는 경악하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찰은 연희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고 그녀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전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누가 신고를 한 겁니까? 경찰관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상세한 증거와 함께요. 연희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아래게 멈추었습니다. 알아, 민서야. 내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녀의 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권리를 고지하고 밖으로 이끌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택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라는 충격과 혼란으로 가득 찬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이 오리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마주하고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돌아온 것뿐이었습니다. 난 신고하지 않았어요. 아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이야기하러 왔을 뿐이에요. 정우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도 아니야.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수밖에 없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상상했던 재회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 용서와 치유의 순간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라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해. 이제부터는 함께. 밖에서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고 저택 안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과 함께 더 많은 도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연희의 체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정우의 저택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소아라, 이제는 민서라고 불리기 시작한 그녀는 자신의 옛방으로 돌아왔지만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끼기는 어려웠습니다. 벽에 걸린 어린 시절 사진들과 선반 위의 인형들은 그녀에게 낯설면서도 기묘하게 친숙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민서는 전구와 함께 큰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15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질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잘 잤니? 전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미소를 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네, 괜찮았어요. 아직 적응 중이에요. 정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니까. 어머니는 어떻게 되나요?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어. 첫 심리가 다음 주에 있을 거야. 하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민서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박연희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15년 동안 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감옥에 갇힌다는 생각은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제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를 민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우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니? 준비가 된 거야? 모르겠어요. 민서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왜 버려졌는지. 그리고 어쩌면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우는 깊이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면회 신청을 해볼게. 그날 오후 민서는 정우의 비서 김도윤과 함께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풍경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15년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보았던 서울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구치소는 차갑고 단조로운 건물이었습니다. 민서는 방문객 절차를 밟고 면회실로 안내되었습니다. 방에는 투명한 벽으로 나뉜 칸막이와 전화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고 박연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서가 기억하던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여성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구치소 옷을 입은 연희는 창백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와 딸, 하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낯선 사람들. 민서는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고 연희도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연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 저도 올 줄 몰랐어요. 민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야 할 것 같았어요. 연희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묻고 싶은 게 많을 거야. 다 대답할게. 왜 그랬어요? 민서는 곧바로 가장 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를 버렸나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쳤던 거야. 질투와 불안감, 그리고 네 아버지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지만 그건 핑계에 불과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었어. 후회했나요?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매일 매 순간 연희가 속삭였습니다. 네가 수녀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몰래 확인하곤 했어. 네가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빼앗은 것들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졌지. 민서는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냈습니다. 가끔 수녀원에 낯선 여성이 왔었어요.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던 그게 당신이었군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어. 다가가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게 되었어. 민서는 침묵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까지. 그녀는 연희를 미워해야 한다고 느꼈지만 동시에 이 깨어진 여성 앞에서 완전한 증오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르셨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전혀. 연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정말 너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했어. 때로는 그의 절망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었어.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재판은 징역형을 받을 거야. 연희가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하지만 너에게 바라는 건 단 하나야. 무엇인가요? 내 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줘. 연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15년 동안 너를 기다렸어. 그리고 가능하다면 언젠가 나를 용서해줘.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서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연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고마워, 민서야. 면회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연희는 유리에 손을 대었고 잠시 망설이다가 민서도 같은 위치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그들의 손이 처음으로 그리고 어쩌면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저녁 민서는 저택의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멀리서 서울의 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어땠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민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잡해요. 화가 나면서도 슬퍼요. 그녀도 피해자인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받았어.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 어떤 선택이요? 과거에 발목 잡혀 살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정우는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난 15년 동안 슬픔 속에 살았어. 이제는 행복을 선택하고 싶어. 민서는 자신의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나비 펜던트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이곳에서 소아라가 아닌 한민서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15년 동안 저는 소아라였어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전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가 누구든 어떤 이름으로 불리든 넌 여전히 내 딸이야. 그리고 난 네가 행복하길 바랄 뿐이야. 민서는 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결정했어요. 무엇을?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정우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딸의 말을 계속 들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요. 민서가 설명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이 한꺼번에 변했어요. 저는 소아라로서의 제 삶을 살고 싶어요. 대학을 마치고 제 꿈을 쫓고 그리고 천천히 한민서가 누구인지 알아가고 싶어요. 정우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어디서 살 계획이니? 제 작은 아파트로 돌아갈 거예요. 하지만 자주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놓친 15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중요한 건 네가 행복한 거니까. 두 사람은 오랫동안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미래에 대한 작은 희망이 그들 사이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가방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정우는 현관에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것이야. 언제든 필요할 때 열어봐.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포옹했고 이번에는 어색함 없이 진심으로 껴안았습니다. 아버지, 민서가 속삭였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정우는 딸의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언제든 돌아올 준비가 되면
이곳은 항상 내 집이야. 민서는 택시에 올라타며 마지막으로 저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과거였고 어쩌면 미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그녀는 전구가 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일기장과 함께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네가 어디에 있든 어떤 이름으로 살든 넌 항상 사랑받는 존재야. 아빠가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걸이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소아라로서 그리고 한민서로서의 정체성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녀는 완전히 치유되어 진정한 자신을 찾을 것입니다. 택시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지나갔고 민서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한 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한종우처럼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는 순간이 온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다시 연결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영상을 친구와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세요.